자, 이제 정조로 갑시다. 정조의 탕평책, 일단 탕평책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정조의 탕평책은 무슨 탕평? 준논탕평, 준논탕평인데, 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영조는 완논탕평이죠?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완논탕평. 자, 정조는 준논탕평. 자, 그래서 완논탕평과 준논탕평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영조니까 완논탕평, 정조니까 준논탕평. 이렇게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지만 막상 시험 보러 가잖아? 이런 거 생각난다. 알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생각나요? 자, 그래서 영조는 완논, 정조는 준논탕평. 자, 그럼 준논은 뭐냐? 우리 완논탕평은 뭐였냐면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골고루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정치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탕평파가 오히려 하나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당을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세력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탕평파고. 자, 그러면 이제 정조는 아까 우리 정조가 왕이 되는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예를 들면 정조 같은 경우는 뭐 세손이었을 때 자객이 들기도 했었다. 어렵게 왕이 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깐깐한 탕평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붕당 간의 시비라는 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 지금 제가 준논탕평의 정의를 설명한 거예요. 붕당 간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 쉽게 말하면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깐깐한 탕평책.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하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너네 붕당 잘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준논탕평.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탕평파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말하자면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고 적극적 탕평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준논탕평. 자, 그래서 각 붕당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려서 옳은 주장이라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파를 등용을 하게 되죠. 자, 노론 중의 일부, 온건 노론, 그리고 소론, 그리고 남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파. 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이지. 죽음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을 주로 등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됐으니까 정조는 무조건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정책을 실시했냐? 첫 번째, 규장각을 설치하게 되는데 규장각이라는 건 학문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규장각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들을 관리하고 서적을 관리하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 도서관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정책도 끌어내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규장각이고 실제로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과거 시험에 대한 어떤 판정을 한다든가 정책을 논의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정조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연구소 같은 거. 그게 바로 규장각. 자,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죠. 자, 초계문신제도 정조의 정책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초계문신제는 뭐냐면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37세 이하의 젊은 관료들 중에 이제 좀 똘똘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따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너 공부해 이게 아니고 왕이 정조가 본인 스스로 학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보다 뛰어난 학자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왕이 직접 수업, 왕이 직접 시험, 왕이 직접 평가. 숙제도 막 내줘. 그런 게 바로 초계문신제. 그리고 나서 40세쯤 됐을 때,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났죠. 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몇 년 지났을 때 이 사람을 이제 드디어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싹수가 좀 보이는 똘똘한 관리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몇 년 트레이닝을 시켜, 공부를 시켜. 그리고 나서 뽑아, 등용을 해. 그게 초계문신제예요. 그래서 초계문신제는 관리를 재교육시키는 제도를 초계문신제. 자, 그 다음에 수원화성을 건립을 하게 되죠. 자, 정조는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을 하면서 그 무덤 주변에 계획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계획도시를 하나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원 화성이고, 자, 도시를 삥 둘러서 성을 쌓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지금도 수원에 가면 있는 화성이고, 그 도시를 이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삼아 이거 여러 가지를 해보기도 했죠. 그게 바로 수원 화성이고, 그래서 화성 건립. 이 수원 화성은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라고 하는 요 기기를 이용해서 약 2년 반 만에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2년 반이면 그 넓은 도성 주변에 성을 쌓은 거잖아요. 장성을 쌓은 거니까 꽤 굉장히 빨리 공사를 마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중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장용영을 설치하게 된다. 자, 장용영이라고 하는 건 왕의 친위부대. 자, 왕의 친위부대가 뭐냐면, 자, 아까 우리 오군영은 서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서인의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이 노론인 거니까 이 오군영, 즉 왕실과 궁궐과 왕을 지키는 친위부대가 지금 서인의 노론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대편 애들인 거니까 나를 지키는 내 군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장용영이에요. 장용영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설치해서 하나는 수원에 하나는 서울에. 그래서 왕이 수원까지 자주 행차를 하면서 훈련을 살펴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이어서 이 정조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은 규장각, 초계문신제, 그리고 장용영, 이런 것들이 정조의 주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령의 권한을 강화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수령이 향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원래 향약이라는 건 그 지역 양반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치조직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령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령의 권한을 키워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물제도 정비에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첫 번째, 서얼을 중용하게 되죠. 자, 원래 서얼은 문과 응시 안 되지. 금지예요. 그런데 서얼 중에서 똑똑한 인물들을 이제 문관으로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용된 사람이 제가 지금 그냥 이름 성만 쓴 거예요. 성만. 자, 여기 보시면 유득공 이름을 써야겠다.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그리고 서이수.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4명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하게 돼요. 자, 규장각의 관리로 등용을 하면서 벼슬을 할 수 있도록. 자, 원래 서얼은 문관이 될 수가 없다. 문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을 문관으로 등용하면서 서얼을 문관으로 등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요 서얼 중용. 자, 그 다음에 노비가 도망가면 잡으러 가는 걸 노비 추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폐지하게 되고. 왜냐면 노비가 어딘가 도망가서 양인으로 살 거 아니에요. 나 왜 도망을 왔어. 근데 도망을 와서 야, 나 원래 노비였잖아. 이렇게 살겠어? 아니면 나 원래 양인이었어? 라고 하면서 살겠어? 양인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양인이 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낼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도망가기 내버려 둬라. 그런 제도가 노비 추세. 이제 근데 잡으러 가는 걸 폐지한 거죠. 말하자면 잡으러 가는 제도가 추세, 그걸 폐지. 자,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자,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거예요. 자, 원래 시전상인한테는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은 물건을 파는 노점상에 해당하는 난전을 이 나라에서 허가받은 시전이 규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종이를 파는데 어떤 상인, 노점상,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상인이죠. 그 사람이 종이를 판다? 그럼 내가 직접 가거나 사람들 보내서 이런 거예요. 그냥 깽판 치고 물건 뺏어 오고 이게 가능했었어, 조선시대는. 그런데 그걸 못하게. 왜냐면 걔도 장사해야 되는 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시전상인들에게 주었던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폐지해버려서 훨씬 더 상업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해통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어차피 경제 파트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여기는 그냥 어느 왕인지만 아시면 돼요. 아, 신해통공? 아, 이거는 정조구나. 이렇게만 우선 체크. 자, 그 다음에 공장안 폐지라고 했죠. 자, 공장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장이 수공업자, 아니 명단,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각 관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공업자를 동원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수공업자의 뭐 장부라고 해도 되고 명단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명단을 딱 가지고 통제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공장안을 폐지했다는 건 그 통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수공업자는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딱 보면은 지금 제도들이 대부분 뭐예요? 신분제도를 좀 완화시켜 준 거고, 규제를 완화시켜 준 거고, 그 다음에 노비 추세제도 마찬가지죠. 노비에 대한 규제도 좀 풀어준 거고, 그 다음에 신해통공은 상업에 대한 규제였잖아요. 좀 풀어준 거고, 수공업에 대한 규제도 좀 풀어준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풀어주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상업이나 수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진 그런 시기가 바로 정조. 자, 그 다음에 재헌절목에서는 재헌이 저수지. 그래서 저수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저수지를 몇몇 특정 인물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재헌절목이고요. 여기서는 다 하나하나가 좀 복잡하죠. 뭐가 제도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당시에는 신문체가 유행을 했었어요. 신문체라는 건 중국에서 유행하는 좀 가벼운 문체. 그래서 이런 걸 폐관 소품체라고 그래요. 폐관 소품체라고 해서 좀 가벼운 문체. 지금으로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인터넷 소설처럼 좀 약간 좀 가벼운 그런 소설들처럼 좀 이렇게 글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문체들이 유행을 하게 되자, 자, 정조는 이거 하지 마라. 규제. 그리고 예전에 그런 좀 진중한 문체 있죠. 고문체. 여기선 그냥 고문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고문체로 환원해라. 되돌아가라. 말하자면. 그런 게 문체 반정. 그러니까 새로운 문체로 가는 걸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런 걸 문체 반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경리자, 항구자는 활자. 금속 활자 같은 그런 활자, 목활자. 이런 활자를 새로 만든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이 정조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인데,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다 나오냐?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중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이제 규장각, 초계문신제, 뭐 수원화상, 장용영 이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신해통공.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사건.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얼을 등용했다. 이것도 서얼이 원래는 문관이 못 되는데 문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편찬은 우리가 영조의 편찬과 정조의 편찬 구별하는 거 알죠? 영정조 편찬 구별. 자, 봅시다. 자, 이 중에서는 대전 통편. 왜냐면 이게 법전이거든. 자, 원래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 있었고, 그거의 속편이 뭐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 그쵸? 속대전 있었죠? 그거를 다시 개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을 해서 새로 편찬을 했는데, 그게 바로 대전통편. 그래서 대전통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문이고는 외교 사례집, 탁지지는 호조의 사례집, 추간지는 형조의 사례집,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청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일성록, 요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거든요. 일성록이 뭐냐면 왕이 세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왕의 일기.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나 오늘 뭐 했다 일기 아니고, 여기서는 국내외 정세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일성록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예도보통지. 자, 무예도보통지는 무술교본. 말하자면 무예 교본인데 그림으로 된 교본이에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만들었던 거에다가 정조가 만든 걸 합쳐서 무술 그림 교본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여러 개 지정된 거 알죠? 북한에도 세계 기록문화유산 있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뭐 있겠지 뭐. 여러분 표정이 다 그런 표정이야. 야, 뭐 우리나라만 있겠냐? 북한에도 있겠지? 약간 이런 표정이 북한에 있어. 북한에서 신청해서 지정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이거예요. 무예도보통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무해도보 통지를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세계 기록 거기다 또 적어놓으려고? 적지 마. 괜찮아.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이게 정조구나.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홍제전서는 정조의 문집. 정조는 그 본인 자체만으로도 학자예요. 유학자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썼던 글들을 모아서 전집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홍제전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조 때 편찬. 자, 그래서 의. 자, 의로 한번 가볼게요. 의는 어디 갔니? 의와 한계. 자, 붕당 간의 균형을 유지. 붕당 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지. 유지한 게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붕당 간의 균형만 유지한 거예요. 없앤 건 아니야. 원래는 탕평책을 실시한 의도가 뭐였냐? 아예 붕당을 없애고 싶지. 붕당 정치 자체를 없애고 싶어. 그런데 그냥 균형만 맞춰놨을 뿐이지 붕당을 해체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본질적 개혁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균형만 겨우 유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쭉 정조의 정책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영정조 구분하는 거. 네, 그게 가장 포인트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도 정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정조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49살에. 갑자기 병에 걸렸죠. 자, 49살에 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럼 또 이제 우리는 막 의심을 하잖아. 그럼 또 혹시 또 누가 뭐 독살? 근데 사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아프긴 했지만 정조 스스로 학자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의학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본인이 처방전을 쓰기도 해요. 옛날에는 학자들은 자기가 처방전을 직접 쓰기도 하니까 처방전을 써서 약을 다려 먹었어요. 내 약을 내가 다려 먹을 정도로 의학에도 조예가 있었어. 조예가 깊었어. 근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독살로 보기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정조가 49살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한 거야. 근데 애가 39에 태어났어. 11살이야. 쉽게 말하면 11살밖에 안 된 거지. 그래서 애가 너무 어린 애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11살, 12살 그때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조. 순조가 왕이 됐고, 왜 우리가 세도 정치 하면은 여러분 알죠? 순, 헌, 철 3대 60여 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60여 년 동안에 60여 년 동안 한 30년 이상은 다 순조의 재위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순조가 세도 정치를 하긴 했지만 이제 뭔가 좀 뒤로 가면서 이제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잘 안 돼.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 좀 괜찮은 똘똘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세자 시절에 사망을 하게 돼요. 21살의 나이로 또 금방 또 사망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순조 다음에 왕이 된 건 순조의 손자가 왕이 되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되죠. 점점 이제 나라가 기울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세도 정치 시기여서 이 세도 정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정치 형태는 몇몇 특정 가문이 권력을 다 독점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 형태고 세도 정치야말로 조선의 모든 정치 형태 중에서 가장 엉망인,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정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붕당 정치 또는 그 다음에 탕평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노론 중에서도 그 가문 중에도 하나의 가문만 독점을 했다는 건 정치가 점점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정치 체제가 바로 조선시대 중에서도 세도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도 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551페이지 보시면은 성격.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 질서가 파탄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순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순헌철이죠. 순헌철 3대. 자, 그 중에서 순조. 자, 순조가 아까 1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린애가 왕이 되면 보통 정치는 어떻게 해? 왕실의 할머니가 이렇게 발 쳐놓고 뒤에 앉아서 정치하죠? 수렴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수렴청정을 한 게 정순왕후. 정순왕후는 누구냐면 영조의 계비. 영조가 나이가 한 60쯤 먹었을 때 10대 후반의 젊은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여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영조가 60이 넘었는데 한 10몇 살짜리 왕비를 맞아들였으니 얘가 왕비 같겠어? 와이프 같겠어? 손녀 같은 느낌이지 약간. 근데 이 정순하고 굉장히 똘똘했어요. 그래서 이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좀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됐는데 이 사람은 노론이라는 거. 자, 이 사람은 정순왕후는 노론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정조 때 등용됐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인이거나 소론이거나. 그런데 정순왕후가 딱 정권을 차지하면서 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럼 노론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정조가 했던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지. 말하자면. 그리고 남인은 어떻게 해야 돼? 탄압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에 노론 벽파가 정권을 차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조가 했던 거를 없애기. 자, 그래서 일단 남인 없애야 되지. 근데 그 남인 중에 하필 천주교인이 되게 많았네? 그래서 신유박해를 통해서 천주교인들을 탄압을 하는데 결국에는 남인을 탄압한 거죠. 자,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정조가 만들었던 그런 또 등용했던 이런 인물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 정조의 친위 부대가 아까 뭐였죠? 정조의 친위 부대? 장용영을 없애요. 그리고 훈련도감을 다시 정상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조가 했던 것들을 없애는 정책, 그런 시기가 바로 순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없앴겠어요. 좋은 것도 했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노비 해방이 있었어요. 나라에서는 도저히 노비제도를 운영할 힘이 없기도 했고, 노비가 막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노비,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왕실에 소속된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풀어줘 버리게 되죠. 해방을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공노비 해방, 그 다음에 장용영 혁파, 장용영을 혁파하고 그 대신에 훈련도감을 정상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했던 게 바로 세도정치 순조. 자, 그런데 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시기가 짧아요. 한 5년이야. 그래서 정순왕후가 한 5년 지나고 죽고. 자, 그래도 아직 순조는 10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순조를 대신해서 누가 정권을 차지했냐? 바로 장인어른. 말하자면. 그 이제 외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외척이 누구냐? 김조순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안동김씨예요. 그래서 안동김씨가 정권을 주도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순조의 재위 시기에는 첫째 정순왕후 수렴청정기 앞부분, 그리고 한 중간쯤에 다시 안동김씨 세도정치 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순조 말년에는 순조의 아들, 아까 똘똘한 아들 하나 있었죠? 효명세자. 효명세자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해서 개혁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지만 효명세자가 21살의 나이에 일찍 사망을 하게 되고, 자, 그나마 아들이 있긴 있었어? 8살. 네, 그게 바로 헌종이에요, 헌종. 그래서 헌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순조, 여러분 순조에서는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신유박해, 그리고 공노비 해방. 이거 중요하다. 신유박해, 남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탄압했죠. 자,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 나라에서 노비를 풀어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나라의 어떤 신분제도라는 게 근간이 되는데 신분제도를 역행하는 일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공노비 해방.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효명세자 이름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효명세자가 등장한다? 아, 순조시기구나. 이렇게. 자, 하지만 결국에는 헌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봅시다. 헌종이 왕이 되자 역시 8살이니까 이제 그 왕실의 할머니가 또 수렴청정 해야 되죠. 그래서 순조의 와이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요. 자, 순원왕후 김씨의 수렴청정, 그리고 이때 풍양조씨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풍양조씨의 정권 차지. 그래서 여러 가문들이 서로 다투긴 했지만 결국에는 풍양조씨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헌종이 사망했을 때 역시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고. 자, 거기 보시면 헌종.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철종이 왕이 되는데, 철종은 누구냐 그러면? 물론 왕실의 먼 친척이긴 한데 이 사람은 강화도로 가서, 왜 강화도로 보내졌냐면 이제 자기의 그
그 위에 윗대에서 강화도로 귀향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냥 살았어. 농사 짓고. 그래서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철종 같은 경우는 글을 몰랐을 수도 있다. 아예 문맹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거의 뭐 농부 비스무리하게 살았던 거죠. 아주 잘 살지도 못했어요. 막 양반처럼 막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야. 그냥 농사 짓던 청년이었는데 알고 보니 뭔 친척이었던 거야. 왕의 친척. 그래서 데려다가 왕이 왕으로 즉위를 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안동김 씨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되겠죠? 일단 순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알아두시고, 헌종은 풍양조 씨, 철종은 안동김 씨. 네, 누가 세도 가문이었는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도 정치 시기의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권력 구조부터 봅시다. 정치 집단의 기반이 축소되었다. 당연하죠. 원래는 뭐 노론이면 노론, 소론이면 소론, 남인이면 남인, 아예 붕당이 정치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그 붕당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의 가문. 그러니까 완전히 범위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정치 집단의 기반이 축소됐고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자, 그리고 권력 구조의 양상이 여기 보시면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화되고 비변사가 가장 센데 이 비변사를 장악한 게 아까 그 세도 가문인 거죠.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이제 이렇게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품 이상이면 거의 뭐 당상관 중에서도 더 높은 건데 이 사람들만 결정권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공무원일 뿐이죠. 그래서 뭔가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품 이상의 고위직인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품 이상의 고위직은 뭐 몇 명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주도하는 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있는 거다. 나머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패단. 패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치적 개혁, 의지 상실, 집권층의 폐쇄성. 뭐 제가 딱 말 안 해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실패했다고 했는데 사회통합에 실패했다는 건 그전에 뭐 붕당정치 우리가 아무리 문제 있다고 하지만 붕당정치는 그래도 지방의 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제야학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몇몇 사람들만 정치를 주도한 거지. 그래서 사회적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 자, 그리고 관리 수탈, 탐관오리 수탈이죠. 탐관오리 수탈, 그리고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을 뽑아내야 되고 그러면 수령이 세금을 함부로 걷고 그렇게 세금을 함부로 걷는 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고, 자, 삼정의 문란에서 삼정은 전세, 공납, 그리고 환곡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납이 아니라 전세, 군포, 환곡.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내는 제도와는 또 달라요. 이건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 가면 나올 건데, 자, 삼정이라고 하는 건 전세, 군포, 환곡. 이렇게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금 내는 제도, 세금 걷는 제도가 엉망이 됐고, 자, 결국에는 밀란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 밀란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민심, 양반층에도 민심 이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반 안에서도 권력을 차지한 양반, 몰락 양반 나눠져요. 그래서 양반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조선 후기는 뭐니 해도 경제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 성장마저도 둔화가 뭐예요? 둔화. 느려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둔해졌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도 정치 시기 이후 60여 년 정도는 경제 성장도 늦어. 더뎌. 그 정도로 세도 가문들의 수탈이 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거지. 자, 그리고 세도 가문들이 귀족화되면서 이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어졌고, 뿐만 아니라 고증하게만 심취하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죠. 이런 시기가 이렇게 이제 답답한 시기죠. 이런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 외울 만한 게 여기 비변사 강화랑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였다.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이거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외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외관계 봅시다. 자, 대외관계에서 북벌정책. 자, 이제 청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청나라. 자,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졌어. 그래서 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황제로 섬기기로 했지. 사대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겉으로는 사대하기로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때?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청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준비했었죠. 북벌. 자, 여러분 북벌은 2번 있었고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효종 때 숙종 때. 그쵸? 효종 때 숙종 때 2번 북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북벌 효종은 서인들 중심으로 송시열, 송중길 이런 서인 중심으로 북벌.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기억나요? 어영청을 확대했었지. 어영청 확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숙종 때는 윤휴, 허접 등 남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요 시기에 뭔가 좀 이제 쳐들어가 보자 준비를 했었지만 잘 안 됐지. 네, 둘 다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고요. 자, 그러면 주로 한 17세기 정도,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에는 북벌이 있었다.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게 있었다면 이게 18세기로 넘어와서 인식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 배우자. 북학청을 배우자. 또는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는 식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왔어. 천리경. 망원경이겠지? 자명종은 뭐예요? 자명종 뭔지 알아요? 요즘 자명종이란 말 쓰는 사람 없지? 없어. 알람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국지도는 세계지도. 서양이 막 세계지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자, 서양이 세계지도 다 봤어.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딜 줄 알았어? 중국일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서양의 지도들, 세계 지도들이 영향을 끼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천주시리는 천주교에 관련된 책이야. 드디어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를 배우자,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북학은 18세기. 앞에서 17세기는 북벌, 18세기는 북학. 이렇게 성향이 나타나게 되죠. 넘어가 볼까? 이때쯤 되면 여러분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까만색 옷들을 다 입었어? 오늘 뭐 단체복이야 오늘? 오늘 유독 까맣다? 그치? 못 느꼈지? 앞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오늘 좀 유독 니들이 까맣다. 왜 이렇게 오늘 까만 옷을 많이 입었어? 어느 순간에 저도 지금은 좀 덜한데 어느 순간에 옷장 딱 보잖아? 다 까매. 까맣거나 알지? 까맣거나 그레이 회색이거나 아니면 네이비 옷들이 정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여름 옷이라도 좀 색깔을 좀 다르게. 그래서 요즘에는 하늘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약간 좀 다채롭게 바꿨어. 그 대신 또 제가 또 싫어하는 건 무늬 있는 건 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늬는 좀 체크무늬 이런 것도 좀 별로. 저는 무늬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막상 이렇게 화면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촬영 같은 거 하니까 스트라이프 같은 무늬는 어리어리해 보여요. 화면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선생님들이 약간 스트라이프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럼 화면이 좀 어리어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건 그렇거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나이 먹고 옷이 좀 색깔이 많아졌어. 예전에는 다 까매. 무조건 까매.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까만 게 시크하고 멋있지. 저도 요즘에 뭐 사도 까만 거 사요. 근데 너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너무 까만 거야. 다 올블랙이야. 너무 싫더라고 그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황색 옷을 샀어. 내 인생이 주황색 옷을 입다니.
그 노란색 원피스 이런 것도 막 입고 그렇거든요. 내가 내 인생에 노란색 원피스를 입다니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었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확실히 좀 색깔이 좀 많아졌지. 여러분은 아직 블랙이 멋있어? 올블랙? 올블랙이 짱이긴 하지. 시크하잖아.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시크하게 멋있긴 한데 좀 아무튼 그래 좀 다채롭게. 오늘 유난히 여러분이 까매가지고 오늘 또 무슨 날은 아니지? 그치? 오늘 좀 까맣다? 자, 보시면 청과의 국경 분쟁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17세기 북벌, 18세기 북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청과의 국경 분쟁 봅시다. 자, 청나라는 일단 요거 설명을 해야겠네? 다 나와버렸네? 여기다가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5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어딘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조금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가 만주. 아시죠, 여러분? 만주인 거? 원래 여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요 만주에 살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더니 나중에는 후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청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청나라가 나중에 우리한테 뭘 요구했죠? 막 황제로 섬겨라. 군신관계 막 이런 거 요구해가지고 전쟁 났는데 졌잖아, 우리가. 그게 병자호란이었지. 자, 그런데 봅시다. 원래 여진족은 여기 살던 애들인데 자신들이 후금을 세우고 청을 세워서 나라가 세졌잖아요.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만주, 요 지역에 봉금령이라는 걸 내려요. 봉금령이 뭐냐면 야, 여기 살지 마. 여기 신성지역이잖아. 우리 조상이 나온 지역이잖아. 어떻게 감히 사람이 여기 살 수 있냐. 그러면서 여기를 비워버리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사람을 못 살게 이주를 시킨 거죠. 자, 그럼 여기가 비어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좋지. 여기가 비어있다며. 그럼 가서 농사도 짓고. 그렇지 않겠어? 여기 또 비옥한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가서 농사를 짓고 오기도 하고 이주하기도 하고 압록강 건너서 두만강 건너서. 자, 그렇게 많이 살았어.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지난 거야. 그럼 여기 누구 땅이야? 그러니까 청나라 땅이긴 한데 근데 주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 애매하네? 그래, 애매해. 그래서 청나라에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파견돼서 가서 답사를 한 거예요. 쫙 한번 살펴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가 백두산이거든요. 여기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운 거야. 그 비석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백두산에다가 경계를, 그러니까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운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비석, 그걸 세웠어. 그게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네? 자, 그러면 그 정계비에 뭐라고 써있는데? 그게 이거야. 자, 뭐라고 써있냐면 서위 압록,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라는 뜻이에요.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는 이런 글이 써있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설명. 자, 여기가 백두산이라고 했죠. 백두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토문강이에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은 요 위에 송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우리가 송화강 언제 배웠냐면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부여가 생겼다 할 때 그 부여. 알죠? 우리 예전 철기시대 여러 나라 할 때 부여. 요 송화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강이고 그 강의 하나의 줄기야. 말하자면 지류예요. 지류. 그게 토문강. 그 다음에 이 백두산에서 서해안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 여기 뭐 당연히 두만이죠. 그래서 압록강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국경선을 한번 정해보면 서쪽은 압록이죠? 여기는 압록이잖아. 그 다음에 동쪽은 토문이죠? 여기 토문이잖아. 여기는 청나라, 여기는 조선 땅이 된 거예요. 여기. 여기가 만주 지역이죠. 말하자면 여기가 간도예요. 간도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가 나중에 우리 근현대사 가서 북간도라고 할 거예요. 북간도. 요 북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이 결국에는 요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 우리 땅이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을 함경도에 편입을 시켜서 함경도 지역, 여기가 함경도니까 함경도에 편입을 시켜서 지도에 표시를 해놓기도 해요. 여기 우리 땅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와서
시간이 지나서 요 서위, 압록, 동이, 토문에 이 토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 토문.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죠? 자유공유 하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강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리고 막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류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토문이 어디더라? 애매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토문을 가지고 청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두만이잖아. 이렇게 주장했고 조선에서는 뭔 소리야? 토문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왜 토문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청나라 주장대로 이제 원래는 우리 주장이니까 이게 청나라 주장대로 만약에 서위, 압록, 동이, 두만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하니까 여기가 전부 다 청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해석 문제가 서로 이제 갈등 중인 거야. 쉽게 말하면 너는 맞네, 뭐 네가 맞네, 우리가 맞네 이렇게 이제 갈등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도 귀속 문제가 그러니까 간도를 뭐 내 나라, 우리 땅이다, 내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면서 청나라와 갈등 관계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한 거예요. 우리 땅 맞는데 공무원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배울 건데 땡겨서 여기 나왔으니까 땡겨서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감계사 이중학 그러니까 다 그냥 이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한 거예요. 관리해라 가서 니들이. 자 그리고 간도 시찰원으로 갔다가 간도 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결론 우리는 공무원을 끊임없이 파견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지역을 관리했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결국 요 조약이 체결되면서 간도협약 결국 간도 땅은 청나라 땅이 된 거지. 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왜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간도협약이. 그리고 청나라가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만주 봉천 간의 안동철도 부설권과 그리고 푸순광산 채굴권을 일본한테 줘버리게 되면서 일본은 간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익이 되는 권리. 일본이 가지고 싶어 했던 이익이 되는 권리를 청나라에서 주고 그 대신에 일본은 청나라한테 간도를 주고 끝. 지들끼리 정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의 분쟁은 지금 누구랑 분쟁이었어요? 청과 조선의 분쟁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껴들어서 조약을 체결해서 끝냈어. 왜? 1909년이니까. 우리는 1905년에 이미 을사늑약으로 을사조약으로 뭘 뺏겼지? 외교권. 그렇지. 외교권을 이미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나서서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야 이게 내 거? 그러면서 그냥 해버린 거야. 이거 네 거? 끝? 해버린 거예요. 그냥 끝났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을사조약이 무효다. 그러면 그 뒤에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을사조약은 이미 일본과 여러 가지 조약의 내용을 체결해서 무효라고 하지만 그럼 청나라가 그래 일부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 그래 그럼 이건 너 해.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땅을 주겠어? 택도 없지. 당연히 아무 효과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냥 되고 말아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린 거지. 자 그게 간도, 백두산, 정계비.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가야 돼. 여기서부터는 서북경략사 뭐 이런 것들은 근현대사 가면 나올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요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지? 백두산 정계비. 자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는 어느 왕 때 세워진? 숙종 때 세워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죠.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이지? 네, 요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요거는 근현대사 가서 나오면 또 설명. 알겠죠?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간도협약까지 설명.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자, 일본과의 관계 봅시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언제의 관계냐? 임진왜란 즈음에. 임진왜란 끝났지? 그때쯤의 얘기예요. 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랑 교류하면 안 돼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해줬죠. 그게 국교 재개. 일본 막부가 먼저 요청을 했고 우리는 사명대사를 파견해서 포로 7,000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그 조약이 기유약조. 자, 우리는 기유약조. 자, 세종 때 체결했던 거 기억나요? 뭐였죠? 세종 때 조약 중요하다고 했어? 개해약조.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게 중요하댔죠? 그게 기유약조. 자, 기유약조는 가끔 이것도 물어봐요. 어느 왕이었지? 이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광해군 때구나. 자, 기유약조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건데 그때 요거 제한된 교역을 허용했죠. 그래서 세견선 20척 세사미두 100석 세견선 20척 세사미두 100석. 자, 개해약조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개해약조는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이었어요.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사절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줬네. 그게 바로 통신사. 자, 조선통신사는 18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한 200년 가까이 되죠? 이 중에 12번, 총 12번이 파견됐고요. 비정기적 사절단이고 이 12번 중에서 앞에 3번은 회답 겸 쇠환사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통신사긴 통신사인데 앞에 3번은 뭐 포로도 송환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통신사라고 하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명칭은 이제 회답 겸 쇠환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명칭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역할 외교 사절이면서 문화를 전파하는 사절단이죠.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통신사 일본이 요청했어? 우리가 요청했어? 일본이 요청했어요.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자, 정기적이야? 비정기적이야? 비정기적 사절단. 알겠죠? 비정기적 사절단이면서 일본이 요청해서 일본은 왜 요청하냐면 일본은 막부라고 하는 게 바뀌기도 하고 막부의 장군이 쇼군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두머리가 바뀌었을 때 정통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야, 봐라. 우리가 요구했더니 조선에서 이런 것도 보내주더라. 이런 건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 줬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가 조금 더 발전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글씨 또는 그림 이런 거를 한 장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조아리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문화를 전파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너무나 일본 내에서 조선 문화가 유행을 해. 한류가 막 유행을 해.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반한. 알죠, 여러분? 혐한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반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문화만 조선 문화만 좋아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거부하는 문화가 일어나게 되자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돼요. 국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국의 학문을 무조건 국학이라고 해. 우리나라의 자국의 학문도 우리나라 국학. 일본의 걔네들의 지들끼리의 학문도 국학. 그래서 일본에서 자신들의 학문을 연구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알겠죠? 그게 국학이야. 일본 국학 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반한 운동이죠. 반한적 국학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게 바로 요 통신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통신사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최초의 한류 문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로 갑시다. 또 우리 독도 또 중요하지. 자, 봅시다. 아까 안영복의 활약이 있었어요. 일본 어민 쫓아내고 일본까지 따라가서 우리나라 땅임을 확답받고 왔지. 자, 이것도 어느 왕 때가 중요하지? 어느 왕 때? 숙종 때? 그쵸. 숙종이 중요하다. 안영복, 숙종.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시 여러분 근현대사에 나오는 건데 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되잖아요. 나중에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칙령 41조라고 하는 법을 발표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도록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도를 우리가 우리 땅이야 라는 걸 인식하고 관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제 법이 발표된 거죠. 자, 그런데 1904년,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있었고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 안에 1905년 2월 22일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독도를 강탈하게 돼요. 자, 일본의 독도 강탈은 시마네현 고시 1905년 2월 러일 전쟁 중이에요.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이 뭐냐면 시마네현은 그냥 동네 이름이죠. 지역 이름. 시마네현에서 고시, 공고문 같은 걸 발표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자, 오늘부터 독도는 무인도니까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 땅으로 할게 선언. 그게 시마네현 고시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때부터 독도는 내 건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1905년 2월 러일 전쟁 중.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상 보면은 이게 1900년이잖아요. 1910년, 1900년 10월 25일이었거든요. 이때 이미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발표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뺏어간 거지. 일본이. 그래서 독도를 강탈하게 됐죠. 그래서 독도에 관련된 얘기고.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지금 체크를 한 거고, 여러분 교재에 이제 보시면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독도와 관련된 여러 사료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559페이지 먼저 보시면, 자, 독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 게 언제냐? 어떤 거냐? 그러면 삼국사기 지중왕 본기, 지중왕에서 나오죠. 왜 우리 기억나요? 신라 장군 이사부가 독도, 그러니까 울릉도를, 우산국을 정복을 하게 되죠. 우산국이 울릉도고 그 우산국의 부속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도가. 그래서 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 게 언제야? 삼국사기, 삼국사기 지증왕 때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사에 세금 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인가 봐 이런 거 나와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강원도 울진현으로 구본을 하고 있고요. 형제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울릉도에 딸린 섬이려니 했지만 이제 독도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증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지가 있는데, 이 지리책에 팔도총도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부록으로 따라오는 지도 같은 게 있어요. 그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구나. 개별된 섬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여기 지금 안 알려준 건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 여러분 울릉도가 있고 그 옆에 바깥쪽으로 독도가 있는 거 알죠? 그쵸? 근데 이 팔도총도에는 여기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독도가 안쪽에 있고 울릉도가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지. 왜냐면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막 실측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직접 막 가봐서 그린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강 이제 유추해서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그려진 지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바로잡긴 해요. 나중에 바로잡긴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가끔 이 얘기도 하죠. 야, 봐봐, 그 너네 지도 그 봐봐 잘못됐더라. 막 이러면서 그게 왜 너네 땅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고대 지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약간은 뭐 실증 플러스 상상 플러스 막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번예집묘와 통황일람에서 안용봉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예집묘가 우리 책이고 통황일람이 일본 책인데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안용복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갔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아까 대한제국 칙령 41조 1900년에 칙령 41조에 이거 독도까지 우리 거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즈음에 거기 보시면 이승만 라인이라는 걸 선포해서, 자, 여기에 이승만 라인에서도 이제 독도까지 우리 영토로 인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외국 기록.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중에서 독도와 관련된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사료가 뭐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비슷한 문제여서 최근 들어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되냐면 우리 사료가 아니에요. 우린 당연히 우리 거라고 하겠지. 근데 일본 사료야. 근데 일본 사료에 이거 조선 거야 라고 우리한테 유리한 사료들 있죠.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거 아니고 일본 측 사료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우리가 독도, 우리 영토라는 게
이제 증거가 되는 그런 사료들이 여러분 책에 나오는 2번 은주시 청합기, 그리고 3번 삼국 접양 지도, 그리고 4번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요 세 개가 시험에 언급이 됐었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 태정관 지령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다. 알겠죠? 은주시 청합기에서도 자기 땅을 은기도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서 독도가 빠져 있고, 일본 땅에서. 자, 그 다음에 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서인 태정관 지령에서도 일본 영토가 아닌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들. 그래서 이런 독도 문제가 가끔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대 태동기 정치까지 마무리했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